그지? 자, 56쪽에 그래서 2번 해가지고 몇 개 봅시다. 56쪽에 2번. 자, 20도 C기압에서 과산화수소가 물과 기체 X로 분해되는 모습이다. 그러면 뭐 H2O2가 물 H2O 하고 당연히 뭐가 되겠어? 기체 X는? 반응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2, 여기가 2 이렇게 돼 있고 더하기 X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반응식 맞출 때 우리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맞춘다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O2가 되겠죠. O2. 산소 기체.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 했어. 자, X는 2원자 분자이다. O2니까 2원자 분자 맞지? 그 다음에 니은번에 1.7g이 분해되면 0.05몰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여기 한쪽에다가는 1.7g이라고 해서 질량을 주어줬고 그때 만들어진 H2O의 질량 뭐를 물어봤어. 그럼 일단은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개수비가 뭐 몰수비고 분자수비고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비가 성립을 하는데 얘는 지금 기체가 아니잖아. 그지? 과산화수소도 액체고 물도 액체고 그러니까 부피비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질량을 몰로 환산해서 질량을 몰로 환산하려면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과산화수소는 H2O2니까 3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얘를 34로 나누면 돼. 34로 나누면 얼마니? 20? 0.2? 0.05? 0.05 아니야? 20분의 1? 0.05? 그러지 말자. 우리 이제 산수는 나는 틀릴 수 있어. 내가 32년 썩었으니까. 너는 이제 아직 18이잖아. 그지? 자, 0.05몰이에요. 0.05몰. 그러면은 얘가 0.05몰 분해된다 그랬을 때 2대 2대 1이잖아. 2대 2대 1. 그러니까 0.05 반응하면 얘도 0.05가 생기고 여기는 0.025가 생긴다. 그래서 반응하는 거는 없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여기는 생기는 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니은번에 0.05몰이 생성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가 240ml가 생성될 때 생성된 H2의 질량은 물어봤어. 자, O2라고 하는 애가 240ml가 만들어졌다. 그럼 이것도 자 부피인데 나머지가 다 기체라 그러면 부피비가 개수비 해가지고 몇 부피 생긴다 하면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체,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비가 성립 안 한다고. 부피비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또 몰로 환산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몰로 환산할 때 어떻게 해 또? 부피를 1몰 부피로 나눠주죠. 그럼 1몰 부피가 거기 얼마라고 나와 있어? 24리터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240ml니까 0.24리터가 되는 거고 얘를 24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얼마니? 100분의 1이죠? 0.01몰이. 그러면 자, O2가 0.01몰 생성이 될 때 만들어지는 O2의 질량 구하는 거니까 O2의 양부터 구하면 2대 1이니까 0.02몰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다시 몰을 질량으로 환산하는 거니까 몰에다가 화학식량 곱하면 질량이 나오지. 그래서 0.02 곱하기 화학식량 18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0.36g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셋 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탄산칼슘과 묽은염산의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탄산칼슘하고 묽은염산의 반응식이 전부 다 주어져 있지? 그랬을 때 CaCl2, 그 다음에 H2O, 그 다음에 CO2 이렇게 만들어진 반응. 여기서 생성된 기체 X의 분자량을 구해야 된다 그랬어. X는 뭐 CO2 당연히 알지, 그치? 탄산에다가 탄산칼슘에다가 염산 반응시켰으니까 묽은염산 8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담은 후에 질량을 측정했더니 W1g이고 탄산칼슘 Xg을 가해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모두 다 반응시켰다. 그랬더니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은 W2가 나왔다. 이때 생성된 기체 X의 분자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은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 일단은. 첫 번째, 묽은 염산 8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담은 후 질량을 측정했더니 W1이다. 그러면은 요 녀석하고, 그지? 염산하고 플라스크를 합쳐서 W1g인 거고. 그지? 그 다음에 탄산칼슘 Xg을 넣었으니까 염산에다가 플라스크에다가 탄산칼슘까지만 포함하면 W1 더하기 Xg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제 반응을 한 후에 질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얼마가 되냐. W2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 W2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날아가고 남은 기체의 질량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CO2의 질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CO2의 질량. CO2의 질량은 W1 더하기 X 마이너스 W2 이렇게 되는 거죠. 질량.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적인 관계를 알아볼 때 나와 있는 거는 누가 나와 있냐면 요 녀석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이 100이다. 그러면서 질량은 Xg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은 거는 이산화탄소가 W1 더하기 X 마이너스 W2 g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화학식량을 찾아라. 이거죠. 그럼 이렇게 딱 봤을 때, 화학식량분의 질량하면 몰이고, 얘도 화학식량분의 질량하면 몰인데, 그 B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으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정답에 근접했겠네. 100분의 X라는 값과 CO2의 분자량 분의 W1 더하기 X 마이너스 W2라는 값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CO2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X분의 100 W1 더하기 X 마이너스 W2 이렇게 값이 나오겠지. 보기에 있나? 네, 있어요. 1번이야? 1번이 답이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뭐 끝났지. 뭐, 이 문제에서 다른 거 질문할 거 있나? 8번까지 중에서?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응? 아니면 앞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앞에 있는 뭐 실력 향상 문제라든가 다른 거. 여기 수능 여기 4번에서 묽으면서 80ml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80ml를 넣긴 했지만 어쨌든 질량이 지금 문제풀이의 핵심인 거니까. 충분히 넣어. 그치? 충분히 넣었고 나 과정에서 탄산칼슘 Xg을 모두 반응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1대1이 되는 거야. 만약에 모두 반응하는 게 아니면 1대1이라고 보면 안 되죠. 요게 Xg 중에서 일부만 반응하는 거니까. 물론 당연히 탄산칼슘하고 이산화탄소는 몰비가 1대1로 반응하는 거 맞는데 얘 Xg 반응한 것과 얘 요만큼 반응한 게 몰비가 1대1인 거잖아. 그지? 모두 반응했기 때문에 Xg을 다 소모한 게 1대1이다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질량이 조금 남았으면 Xg이 아니라 반응한 질량이 1대1이다 라고 해야 되겠지. 또 다른 거 뭐 실력 형성 문제 중에서도 골라도 되고 없어요? 없어?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그럼 바로 그냥 2단원 갑니다. 6번에서 기억 틀린 거죠. 응? 신유형 수능열기에서 6번에서 기억 틀린 거죠. 6번의 기억? 그런 거 같아. 틀려요. 부피가 달라져서. 부피가 조금 달라져서. 그지? 얘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잖아. 그래서 용질의 몰수는 0.5몰이 되는데 용액의 부피가 이제 1리터 넘어가게 되잖아. 더 넣어줬으니까 부피가 좀 커져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되지. 또 다른 거 있어? 없어요? 자, 그러면 2단원으로 갑시다. 자, 원자의 세계. 뭐 단원 명칭이 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원자의 세계랍니다. 자, 원자의 세계 들어가면 원자의 구성 입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원자의 구성 입자는 앞에서
중학교 때부터 다 배웠던 것들인데 그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나왔는가, 어떻게 찾아졌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과정을 총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69쪽에 가게 되면은 전자의 발견부터 시작인데 오른쪽에 있는 돌턴의 원자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할게요. 자, 돌턴의 원자설. 간단하게 내용만 정리하면 이거 1800년대 초반, 1806년 정도쯤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돌턴의 원자설은 어떤 거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자는 그냥 단단한 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쪼개지지 않을 거고요. 쪼개지지 않고 그 다음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화학 변화, 다른 말로 화학 반응 일어났을 때 이 원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원자설에 따른 원자의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끝. 이게 원자야 그냥.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단단한 구고요. 쪼개지지 않고요. 화학 반응 시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화학 반응 시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은 사실 추가적으로 들어온 건데 어떤 거냐면 1776년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의식해서 넣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자설은 1806년쯤에 발표가 된 건데 질량 보존이라는 건 1700년대 후반에 발표가 된 거니까 자, 그 내용을 살짝 첨가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돌턴의 원자설에 따르면 그냥 원자는 단단한 구니까 박살나지도 않고 그지? 화학 반응 시에 뭐 바뀌지도 않는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의 화학자 톰슨 1897년에 이제 실험을 하는데 기체 방전관이라고 있어. 기체 방전관. 기체를 집어넣고 전기 스파크를 치고 팍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전압을 가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은 이 방전관은 진공 상태로 되어 있는데 뭐 방전관 대충 그리면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대충 보면은 방전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방전관 한쪽 끝에 나는 금속 전극을 연결하고 이쪽에도 마찬가지 금속 전극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쪽에다가 강한 음전압을 걸어주고 이쪽에다가 강한 양전압을 이렇게 탁 걸어주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팍 실험을 하게 되면은 아무런 기체도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크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는데 여기다가 소량의 기체를 첨가를 해가지고 실험을 했어. 소량의 기체. 뭐 종류별로 넣는 거야. 수소를 넣을 수도 있고 산소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질소를 넣을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 봤어. 넣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음극,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을 향해서 날아가는 어떤 흐름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음극선의 실험이다라고 얘기해. 음극선의 실험. 음극선 실험이라는 거는 보다 유리관 안에 매우 적은 양의 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음극선이라는 어떤 입자의 흐름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실험인 거야. 그래서 이 음극선을 딱 발견을 한 다음에 얘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 조건을 변경을 시켜봤던 거야.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변경했던 조건은 어떤 거냐면 이 음극선이 진행하는 경로에 장애물을 설치했더니 장애물 뒤편으로 그림자가 만들어졌다. 그럼 그림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얘를 통과해서 뚫고 지나갔다는 거야? 못 지나갔다는 거야? 못 지나갔다라는 거지. 또는 얘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다. 여기도 지금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서 전등 빛이 이렇게 직진해서 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진행 경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걸로부터 내린 결론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는 입자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행 경로에다가 바람개비라고 하는 장애물을 설치했더니 바람개비가 회전하더라.
자, 바람개비라고 하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회전을 한다는 건 운동을 한다는 거고, 운동을 한다는 거 우리 물리에서 얘기했던 건 충격을 가해준다는 거지. 충격을 가해준다는 거는 이 입자도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뭘 갖는다? 질량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직진성을 가지면서 질량을 가진 입자다라고 했어.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진짜 향하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얘가 뭔가 플러스 극 향해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띈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이 진행 경로 주변에다가 전극을 설치하는 거야. 전극을 설치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전기를 설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얘가 가다가 휙 하고 플러스 쪽으로 꺾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진행하는 경로에다가 전극을 설치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플러스 극 방향으로 꺾이더라. 아, 이걸 보고 확실했지, 이제. 아,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이구나, 라고 하는 거. 물론, 여기다 이제 전기장 걸어준 거 이외에다가, 뭐, N극과 S극과 같은 자기장을 걸어줘도,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 뭐, 여기 왼손 해가지고 막, 맨날 이렇게 돌렸던 거. 그지?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도선에 힘이 다해져가지고, 막 뱅글뱅글 도는 거 막 이런 거 했었잖아. 그지? 자, 이런 것처럼, 자석을 갖다 줘도 이 전자가 휙 꺾여서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톰슨은 마이너스 극으로 사용한 금속의 종류도 바꾸고 그 다음에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기체를 종류도 막 바꿔봤어. 그랬는데도 실험 결과는 똑같이 어디로? 플러스 극을 향해서 날아가고 플러스 극 방향으로 꺾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 더 알아낸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 입자의 질량에 대한 전하 값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전하라고 하는데 이 비전하 값이 금속의 종류를 바꿔도 기체의 종류를 바꿔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갖더라. 자, 이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그람당, 질량당 전하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단일 입자로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지? 단일 입자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얘가 어떤 특정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독특한 입자이구나. 기체의 종류를 바꿔도 금속의 종류를 바꿔도 계속 똑같은 입자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원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입자이구나. 라는 걸 얘기했겠지. 그래서 이 입자의 명칭을 이제 뭐라고 부른다? 전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톰슨의 기체방정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된 입자를 고르시오라고 하면 전자가 발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이 전자의 발견으로 이제 모형이 살짝 바뀌게 된 거야. 어떻게 됐냐? 자, 모형 구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 전압을 빡 가해줬을 때 전자라는 녀석만 촉촉하고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살짝 박혀있는 거다.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이 구에 박혀있는 상태인 거다. 그래서 내가 전압을 딱 가해주는 순간 얘가 플러스 좋아하니까 픽 튀어나가는 거다. 라고 설명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기 중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구 자체는 플러스를 띄고 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원자라는 구에 마이너스를 띈 전자가 박혀있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전자의 성질, 직진한다, 음전하를 띈다, 질량이 있다. 그 다음에 전자의 존재를 확인한 후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플러스 전하를 띤 공 모양의 원자 속에다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박혀있는 이러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거 뭐 건포도 푸딩 모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말같이 뭐야 이게 뭐 푸딩에다가 왜 건포도를 집어넣어, 그지? 차라리 망고 푸딩을 하지. 왜? 망고 맛있잖아. 푸딩은 좀 맛없을 것 같아요. 망고 푸딩 개 맛있어. 망고는 어딜 넣어도 맛있어. 어디 넣어도 맛있어. 싫어하는. 망고 싫어해? 망고 얼마나 달고 맛있는데. 아닌가? 자, 그 다음에
1000이래. 70페이지 1911년. 자, 원자 핵의 발견이고요. 러더퍼드라는 학자. 러더퍼드. 1911년. 자, 1911년에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라는 걸 했는데, 산란이라는 현상은 일종의 반사와 같은 것이고, 반사되어서 입자와 입자가 만나서 반사되어서 튕겨나가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거 그냥 반사되어서 튕겨나가는 실험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그 튕겨나간 애가 누구냐면 알파 입자야. 알파 입자를 이렇게 쏘아줬을 때 얘가 튕겨나가서 뭔가 어떻게 되겠지 라고 이제 했던 건 실험인데, 자, 이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서 꽤나 단단한, 그리고 굉장히 작은 입자이다라는 건 이 당시에 알고 있었던 거야. 이게 실제로 뭔진 몰라. 실제로 이 당시에 이 알파 입자가 어떤 애인지는 몰랐는데, 그냥 플러스 전하 띠고 단단하고 조그마한 입자이다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상태에서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알파 입자를 엄청나게 얇게 제작한 금박에다 쏘는 거야. 금박에다가 쏘아가지고 금박에 이 알파 입자가 도달했을 때 이 알파 입자가 어떻게 산란할 것인가, 그에 따른 이제 실험 결과를 해석해 보고자 실험을 했던 거야. 금박을 준비해가지고 금박을 딱 준비해서 알파 입자를 이렇게 쏘아주는데, 이 알파 입자가 어느 방향으로 산란될지는 잘 모르겠으니, 물론 예측한 건 있어. 예측한 건 있는데 산란되는 게 어느 방향이 될지 모르니까 얘가 주변에다가 이렇게 형광 스크린을 딱 설치해가지고 알파 입자가 닿으면 빛이 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야. 형광막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는데, 이 러더퍼드는 약간 톰슨의 신봉자거든. 그래서 톰슨의 이 원자 모형, 형님 정말 잘 만들었네요 이러면서 신봉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러더퍼드도 이 알파 입자 실험을 하면서도 이 원자 모형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상한 결과가 있었어. 그 예상한 결과가 뭐였냐면, 우리 책의 왼쪽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3번. 톰슨의 원자 모형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알파 입자가 매우 전자에 비해서 무겁기도 하고 조그만하기도 하니까 얘가 부딪히더라도 튕겨나갔으면 전자가 튕겨나갔지 얘가 튕겨나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다 뚫고 지나갈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예상한 거는 뭐냐면, 이 알파 입자가 모두 그대로 그냥 통과해서 이 형광막 부분, 금박 바로 뒤쪽에 그냥 다 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실제로 실험한 결과, 첫 번째, 예상한 대로 대부분은 통과해서, 그래서 금박 뒤쪽에 많이 모였어. 대부분 통과해서 금박 뒤쪽에 이렇게 많이 모였어. 근데 일부의 알파 입자는 경로가 휘고, 그 다음에 튕겨져 나가는 것도 있었어. 튕겨져. 예상했던 거잖아. 그지? 1번은 그대로 예상했던 거잖아. 2번에 이제 쇼킹한 거야. 왜 휘었지? 왜 튕겼지? 고민을 막 한 거야. 자, 이 알파 입자라고 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 그럼 그 전에 찾았던 이 전자라고 하는 애. 이 전자라고 하면은 질량도 굉장히 작은 데다가, 그지? 굉장히 작은 데다가 얘네가 이렇게 막 분산되어 있으니까 이 무겁고 단단한 이 알파 입자를 대체 어떻게 휘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거 아니야. 전자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 알파 입자를 휘게 못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거 누구 때문이다? 뭔가 플러스를 띈 애가 있는데 걔가 엄청나게
질량이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알파 입자가 튕겨져 나온 거 아니겠냐. 전자라는 애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매우 질량이 큰 애가 있으니 부딪혀서 튕겨나오거나 그 플러스 전하 때문에 꺾여서 진행된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그래서 이 두 사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은 통과하니까 대부분은 어때? 공간이 비어있다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플러스를 띤 매우 질량이 크고 단단한 애가 그 안에 있을 거다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모형은 어떻게 생겼어? 원자의 가운데에 플러스를 띄고 질량이 매우 큰,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뭐가 있고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 마치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태양계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의 해석 볼게요. 알파 입자가 대부분 금박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보아 금박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일부의 알파 입자가 금박에서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나오는 것으로 알파 입자를 튕겨내는 입자는 양전하를 띠고 튕겨내는 입자는 양전하를 띠고 질량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중심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양전하를 띈 입자가 뭐였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원자 핵이라고 했다. 그래서 러더퍼드가 발견한 입자다.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발견한 입자 고르시오 라고 하면 원자 핵이라고 얘기해요. 원자 핵. 그래서 원자 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원자핵의 존재를 확인한 후에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대부분이 비어있는 공간 주위로 전자가 원운동을 하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그 크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원자의 전체 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원자핵의 크기는 10만 분의 1 정도, 10의 마이너스 5제곱 정도 되는 엄청나게 작은 크기를 갖는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야. 여기까지 이제 원자핵을 찾았는데 우리는 더 깊숙하게 이제 뭐도 찾았어. 원자핵 안에는 뭐도 있다?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알잖아. 그지? 자, 그럼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대체 언제 찾았느냐? 옆에다가 따로 정리할게요. 자, 연도로 따지면은 조금 일찍으로 가는데 1886년에서 7년 보통 6년이라고 할게요. 그냥 골트슈타인. 자, 이분이 먼저 뭘 했냐면 톰슨보다 10년 정도 더 앞서서 양극선 실험이라는 걸 했어. 양극선 실험. 이건 뭐냐? 아까 음극선 실험은 음극에서 양극을 향하는 입자의 흐름이었지? 자, 이 양극선 실험은 반대로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입자의 흐름이다 라는 실험을 했고 그 실험 결과 뭔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찾아냈는데 이 사람은 이걸로 그냥 끝. 더 깊게는 안 할게요. 자, 요 실험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의 용자 1911년의 러더퍼드. 그 사람이 이제 1917년에 러더퍼드로 돌아왔어. 이 실험을 이어받아서 실험을 합니다. 똑같은 양극선 실험을 해. 자, 똑같은 양극선 실험을 하는데 이때 어떤 형태로 했냐면 우리 톰슨 아저씨가 음극선 실험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 종류의 기체를 막 넣어보면서 실험을 막 했던 거야. 여러 종류의 여러 기체를 방정관에다가 넣고 실험을 했어. 그래서 이 여러 기체 종류에 따라서 양극선의 질량, 전하, 요 비, 질량에 대한 전하비 또는 뭐 전하에 대한 질량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아까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서는 어떤 기체를 집어넣어도 질량에 대한 전하비 또는 뭐 전하에 대한 질량비가 일정하게 나타났지.
그래서 모든 원자에는 동일한 음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전자라고 명명을 했었던 거고. 근데 이 실험에서는 결과가 조금 달랐어. 이 양극선의 질량에 대한 전압이 반대로 뭐 전하에 대한 질량비가 넣어준 기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넣어주는 기체마다. 넣어주는 기체가 수소 기체일 때와 헬륨 기체일 때 얘네들의 질량과 전하의 비를 봤더니 수소는 전하를 1이라고 했을 때 질량은 1, 즉 질량과 전하의 비가 1대 1이었어. 근데 헬륨 같은 경우에는 전하는 수소의 2배입니다. 근데 측정했더니 질량은 4배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다른 것도 실험을 해봤는데 그 어떤 거를 실험해도 수소보다는 비가 다 작게 나오던 거야. 수소는 지금 비가 1대 1이죠. 근데 얘는 뭐 1대 2지. 다른 것들은 또 달라 비율이. 질량은 작으면서 전하는 최대값을 갖고 있는 애지 얘가. 그지?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이 녀석이 질량은 굉장히 작으면서 전하는 굉장히 크니까 양전하도 굉장히 크니까 이 양전하를 띠는 근원이 되는 물질이 아니겠냐 라고 이름을 붙인 게 이게 수소 원자 핵이고 이게 양성자가 되는 거예요. 수소와 헬륨 등등등등 여러 기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질량에 대한 전하의 비, 이 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이 수소의 원자 핵을 양성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에 더불어서 얘는 왜 질량은 4배인데 전하는 2배밖에 안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전하는 띄지 않고 있지만 전하를 띄지는 않지만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입자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냐라고 의문은 가졌지.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찾아 적겠지. 그게 뭐? 중성자. 그게 언제 발표된 거냐면 1932년쯤에 체드윅이라고 하는 요 아재가 이번엔 뭘 실험했느냐. 이 우리 러터바드 아저씨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비슷하게 했는데 우리 금이라고 하는 원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더라? 79번. 원자 번호 79번이야. 뒤늦게 나중에 발견된 이 알파 입자의 정체는 뭐였냐면 헬륨의 2,4 원자 핵이야. 이렇게 전자 2개 다 버려가지고 헬륨의 원자 핵이야. 헬륨 원자 핵. 그럼 이 실험을 살짝 예시를 들어보면 뭐냐면 계란을 바위에 던지는 거야.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 2개에 있는 이 계란을 바위에다 던지는 거야. 계란을 바위에다 던지니까 어떻게 될까? 뭐 물론 계란이 깨지겠지만 이게 강철 계란이라고 생각해봐. 강철 계란을 바위에다가 던졌어. 팡 튕겨 나오겠지. 얘는 별로 손상을 입지 않고 굉장히 크고 얘는 조그만하니까. 그지? 근데 이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금박을 사용하지 않고 베릴륨이라는 금속판에다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한 거야. 어떤 결과가 나왔겠어? 베릴륨이 원자 번호 수헬 2배 4번이잖아. 이제 별 차이 안 나지. 그지? 별 차이 안 나. 탁구공을 야구공 크기, 그러니까 탁구공 크기의 강철공을 야구공 크기의 강철공에다가 던진 거야. 둘 다 충격이 크겠지. 그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빠스라지면서 입자가 튕겨져 막 나오는 거야. 그 입자 중에 몇몇 개들이 전하를 띄지 않는 것이었고 그러한 입자가 방출되었고 그 입자를 중성자라고 명명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1932년 이후부터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핵이라고 하는 구조가 나타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는 이제 11년에 러더퍼드가 발표한 내용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70페이지 밑에 내용 보시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서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고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위치한다.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1932년까지의 실험 결과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을 보면 양성자,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물질 중 플러스 전하를 띠는 근원이 되는 입자,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가 결정되고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의 수는 그 원소의 원자 번호와 같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1번, 양성자 1개, 헬륨은 2번, 양성자 2개, 뭐 베릴륨은 4번, 원자 번호 4번이니까 양성자 4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옆으로 가서 중성자,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물질 중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이다. 양성자와 질량이 거의 같지만 중성자가 조금 더 크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같은 원소의 원자라도 중성자 수는 다를 수 있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존재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로 질량은 양성자에 비해서 매우 작다. 그래서 그 밑에 표에 있는 내용이 있죠? 표에 있는 내용에서 실제 질량하고 실제 전하량을 다 알 필요는 없어 사실. 그냥 우린 뭘 알고 있으면 되냐면 질량과 전하의 상대값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질량과 전하의 상대값.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중성자가 조금 더 크지만 말 그대로 진짜 조금 더 큰 거기 때문에 그냥 상대량 1이라고 보는 거고 전자의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아요. 그래서 얘는 1837분의 1, 그냥 1840분의 1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전하를 보이는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성인 원자다 라고 하면 중성원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양성자의 양전하하고 양성자의 양전하.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핵의 전하가 되는 거지. 이꼴 전자의 음전하. 이렇게 같은 값을 갖는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양성자하고 전자의 하나당 전자의 전하량 이렇게 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상대량이 정해지는 거니까 개수를 각각 곱했을 때가 양성자의 양전하, 즉 핵의 전하가 나오는 거고 전자의 음전하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중성원자는 양성자의 수하고 전자의 수하고 똑같은데 원자는 양성자의 수가 원자 번호니까 원자 번호가 전자 수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자를 표시를 할 때 보통 원소기호 써주고 밑에다가 원자 번호 나타내는데 이 원자 번호는 뭐였어? 양성자 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질량수는 왼쪽 위에다 써주고요. 얘는 양성자 수와 뭐를? 중성자 수를 더해서 나타내주고 필요에 따라서 이온인 경우에는 자 이온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나타내죠. 무엇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전자를 잃고 얻은 개수를 필요에 따라서 나타내주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 번호 양성자수 같고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수와도 같다.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고 원자의 표시 방법은 원소기호 왼쪽 아래에다가 질량수는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나타낸다. 그죠? 내가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동위원소. 그게 뭐 폭설이니? 그냥 장난이지 뭐, 그지? 나 진짜 어렸을 때면 키가 한 요만 했을 텐데 요만 했을 때 여기까지 온 적 있거든? 진짜? 어디서 나오는데요? 강원도에. 진짜. 강원도 산골짜기. 산골짜기는 아니고, 아무튼, 이만해. 이렇게. 장난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눈이 아무리 가벼워도 눈이 이제 무게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진짜 산골에 있는 옛날 집들 있지. 그런 집들 막 지붕이 무너내리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 진짜 대박이었는데? 집 앞에다가 그래서 미끄럼틀 막 3m짜리 미끄럼틀 막 만들고 막. 진짜 가능했어, 그게. 주도가 어디서? 진짜 가능했던 게 눈을 치우면은 눈으로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 눈 치우는데 길을 만들다 보니까 옆으로 쌓잖아. 쌓다 보니까 쌓은 게 무슨 이렇게 돼 있어, 이 정도.
그래가지고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막 이랬는데. 재밌었는데, 어렸을 때. 근데 요즘 그런 건 없잖아. 0.5m 정도까지 뭔가 그 정도가 한 1m는 쌓여야 폭설 아니야? 그치? 폭설의 기준을 바꿔야 돼. 1m는 쌓여야 폭설이지. 자,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가 같아서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 관계를 가지고 동위원소라 그래. 그러면 양성자 수가 같다. 이 말은 전자수가 같다고. 전자수가 같으니까 우리 통합과학 때 배웠던 요거 있지. 전자 배치가 똑같은 거지. 전자 배치가 똑같으니까 원자과 전자수도 똑같아요. 원자과 전자수도 같으니까 뭐가 같다고 해야 돼? 어? 원자과 전자수 결정해 주는 거 뭐였어? 족이 같으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고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어떤 것이 어떻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라는 건 뭐야? 화학 반응을 뭐 비슷하게 한다. 뭐 이런 거지, 그지? 근데 중성자 수가 달라. 중성자 수가 다르니까 질량수가 다르겠지. 질량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르면 질량이 다른 거잖아. 질량이 다른 거니까 얘는 물리적 성질이 되는 거지. 측정 가능한 거니까. 뭐 질량, 부피, 그지? 뭐 밀도 이런 것들. 이런 물리적 성질이 달라.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걸 가지고 동위원소라고 하고 거기 대표적인 동위원소 나와 있지. 수소. 수소에 대해서 우리 아까 원소 기호 쓸 때 이렇게 1 이렇게 써주죠. 수소 원자번호 1번이니까 전부 다 1 이렇게 써줘. 이렇게. 근데 자 이때 이게 양성자의 수가 각각 다 한 개씩 있단 말이야. 근데 중성자의 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요. 근데 얘는 하나가 있어. 얘는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질량수가 1, 2, 3으로 그래서 1, 2, 3으로 나타나는 이런 관계가 있어. 각각의 이름이 뭐야? 그냥 수소. 얘는 중성자 하나 있는 중수소. 질량수 3인 3중수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원자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 등의 물리적 성질이 다른 원소 관계를 가지고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동위원소가 있게 되면은 실제로 얘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치? 얘도 있을 수도 있고 얘도 있을 수도 있고 얘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수소는 원자량 1이에요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얘 같은 경우는 1이 될 수 있어. 그지? 근데 얘는 질량이 더 크잖아. 얘도 질량이 더 크고.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자량을 나타낼 때는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질량수랑 똑같은 숫자로 그냥 나타냈는데 실제로는 질량수랑 똑같지가 않아요. 자, 일반적으로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우리 기준을 누구로 잡았어? 원자량의 기준. 탄소긴 탄소인데 그냥 탄소가 아니라 질량수 12짜리인 탄소 요 녀석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얘를 기준으로 12.000의 원자량을 두고 얘를 가지고 상대량으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상대량으로. 그래서 1수소라고 하는 애가 상대량으로 1이야. 그치? 그럼 이 수소는 상대량으로 1이 되는 게 아니지, 절대로. 근데 그렇다고 2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살짝 질량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가 될 수는 없어. 자,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얘네들이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 원자량으로 나타나요. 평균 원자량.
여기서 평균값은, 우리 일반적인 평균값은 뭐 통계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별량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실제로 이렇게 별량 값들을 더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눠라. 뭐 보통 그런 거랑 의미는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 너네 시험 성적 산출할 때 중간고사 뭐 시험이 중간이 뭐 예를 들어서 100점이야. 그 다음에 기말이 90점이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평균을 내면은 평균 95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산출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중간 시험을 40%, 그치? 그 다음에 뭐 기말 시험을 똑같이 40%, 그 다음에 뭐 태도 해가지고 나 어렸을 때 이렇게 했거든. 태도 뭐 5%, 뭐 수행 5%막 이렇게. 산출할 때 이렇게 하잖아. 그치? 산출할 때 이렇게. 근데 그냥 태도 이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했자. 중간을 40%, 기말을 60% 이렇게 산출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질량수 원자량이 100짜리가 40%가 있고 90짜리가 60% 있다. 산출해낼 때 어떻게 해? 100점짜리가 40점 만점으로 들어가는 거지. 100점 만점이 60점으로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계산해? 점수에다가 산출 비율을 곱한 다음에 더하죠.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평균 원자량도 비율을 곱해서 더해냅니다. 그래서 밑에 탄소의 평균 원자량이라는 게 있는데 탄소가 12C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2C라는 애도 있고 13C도 있고 뭐 정말 극히 일부긴 하지만 14C도 있긴 있거든. 근데 얘는 너무 비율이 작아서 얘는 그냥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없기 때문에 얘는 빼놓고 얘네 둘만 보게 되면 자연에 12C가 몇 퍼센트 있대? 98.93% 있대. 그 다음에 나머지 1.07%가 13짜리야. 한 1% 정도 있으니까 얘는 무시할 수는 없지.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의 평균 원자량을 산출해내면 자, 얘 원자량은 기준값이니까 그냥 12 그대로 쓰면 돼. 기준이니까. 12 그대로 써서 12짜리가 100분이니까 98.93%가 있다. 이렇게. 더하기 13짜리 C는 질량수가 13이니까 원자량이 13이다. 그게 아니라 상대량으로 나타내면 얘는 13이 아니라 책에 있는 것처럼 13. 뭐래? 003이야. 이렇게.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같진 않아요.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같은 애는 얘밖에 없어. 알겠지?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분의 1.07%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원자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2.011 이렇게 됩니다. 수소도 마찬가지야.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내가 이 퍼센티지 다 기억은 못하는데 얘도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면 1.0078 정도 돼. 퍼센티지 다 계산하면. 그러니까 1에 가까우니까 얘가 제일 많은 거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12에 가까우니까 졸래 많은 거잖아. 반대로 졸래 많으니까 12에 가까운 거지. 그치? 대표적으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35짜리 CL이라는 애랑 37짜리 CL이라는 애. 요거. 그 다음에 10짜리 붕소하고 11짜리 붕소. 이렇게 자주 나와. 얘네들이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75% 정도 되고 얘는 25% 정도 되고 얘는 자연에 20% 정도 있고 얘는 80% 정도 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내게 되면은 원래는 얘가 질량수가 35라고 해서 원자량이 정확하게 35인 건 아닌데 우리 어차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확하게 볼 때는 이렇게 해. 13.003 이렇게. 근데 그냥 시험에 출제돼가지고 문제 나올 때는 얘가 13.003 곱하기 1.07 나오면 너네 다 선생님 죽일 거잖아. 그치? 그치? 그렇게 안 된다고. 35, 37 그대로 그냥 쓸 거야. 그래서 얘 평균 원자량은 35 곱하기 100분의 75%. 그 다음에 37 곱하기 100분의 25%.
그러니까 4분의 3 곱하고 4분의 1 곱해가지고 더하면 된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 10짜리가 100분의 20, 5분의 1 더하기 11짜리가 100분의 80, 5분의 4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얘가 비율이 더 높으니까 35에 가깝겠지? 그치? 그 다음 얘도 80%니까 11에 가깝겠지? 그래서 각각 계산하면 이게 35.5.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제일 처음에 원자량 볼 때 염소의 원자량은 35.5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그게 평균 원자량인 거야. 그 다음에 붕소 같은 경우에는 10.8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을 고려해가지고 평균 원자량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원자량 쓰는 거고요. 이렇게 직접 계산해서 봐라 라고 하면 평균 원자량이라는 게 나와. 그러면 평균 원자량에 더불어서 평균 분자량이라는 것도 있겠지. 그치? 왜냐면 자 대표적으로 저 CL이라고 하는 애 한번 생각해봐. CL이라고 하는 애는 할로젠 원소잖아. 우리 할로젠 원소는 자연에 어떻게 있다 그래? 결합해서 어떻게 있어? 할로젠 특징. 할로젠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라고.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가 뭐야? 원자 두 개가 하나로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염소라는 애가 자연에 Cl2 이렇게 있어. Cl2. 그러면 이 Cl2라고 하는 애는 지금 여기가 몇 짜리 질량수의 Cl이 결합한지 몰라. 가능한 조합을 생각해보면 35짜리 CL끼리만 결합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5짜리 CL하고 37짜리 CL이 결합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는 37짜리 CL하고 37짜리 CL이 결합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뭐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지? 세 가지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원자량을 35라고 하면 분자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분자량 70이 되는 거지. 얘는 분자량이 72가 되는 거고 얘는 분자량이 74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이원자 분자에서 분자량의 가지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거다? 원자량이 다른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만약에 원자량이 다른 경우가 세 가지가 이상 있으면 분자량이 더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 자, 어쨌든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자연에 존재하는 얘의 비율, 얘의 비율, 얘의 비율 같은 것들이 있겠지. 그지? 그럼 이거는 확률로 계산하면 돼. 확률로. 마치 이런 거야. 주머니가 하나가 있는데 35짜리 CL 공이 있고요. 37짜리 CL 공이 있어. 근데 이 새끼가 3배 더 많아야 되지. 이렇게. 그지?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이 75%, 25%니까. 자, 이렇게 공이 있을 때 공을 2번 연속 뽑는데 뽑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뽑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뽑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그지? 이렇게 해서 뽑는 거야. 그럼 35 두 개를 연속적으로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35짜리를 뽑을 확률인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그죠? 그래서 16분의 9의 확률로 70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35짜리, 37짜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 35짜리를 뽑고 37짜리를 뽑는 경우와 37짜리를 뽑고 35짜리를 뽑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지. 이렇게. 얼마야? 16분의 6이지. 얘가 72짜리를 뽑는 경우. 그 다음에 37 연속으로 두 번 뽑는 거는 그냥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해가지고 16분의 1. 얘가 74.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이 몇 대 몇이다? 9대 6대 1이다. 9대 6대 1의 비율로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럼 이거는 마치 이런 거라 생각하면 돼. 예, 35짜리를 뽑을 확률을 뭐라고 잡으면? A라고 잡으면. 그러니까 35짜리가 존재하는 확률이 A%가 되는 거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75%. 그 다음에 37짜리를 뽑을 확률이 B%라고 하면은 둘의 퍼센티지 더하면은 100이 나오겠죠? 100%? 비율로 하게 되면은 A 더하기 B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겠지? 근데 이건 뭐예요? A의 제곱이고, 이거는 AB고, 이거는 BA고, 이거는 B제곱이고. 완전 제곱식이지 뭐. 그지? 완전 제곱식이지 뭐.
A하고 B하고 합한 값이 1인데 그거의 제곱. 그러면 항이 3개가 나오죠? A제곱이라는 항, 2AB라고 하는 항, B제곱이라는 항 3개가 나오죠? 이 항이 각각 의미하는 게 뭐야? 70짜리, 72짜리, 74짜리. 원자량이 다른 두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항이 3개가 나옵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분자량이 다른 3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 자, 확률이랑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복잡하게 나온다 그러면, 물 가지고 많이 나와. 물이 장난질을 하기 되게 쉽거든. 물이 장난질을 하기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아까 수소는 이게 있었고, 이게 있었잖아. 그지? 얘네 셋이 있었어. 산소라는 애는 요게 있고요. 요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분자량이 다른 H2O는 몇 가지가 있겠느냐. 뭐 이런 거. 분자량이 다른 거. 얘네 각각 원자량을 그냥 1, 2, 3, 16, 18로 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은 일단은 뭐가 되겠어? 1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만나는 거. 그지? 가장 큰 값이 되는 거는 이렇게 만나는 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뭐 빨리 찾아야 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 하고. 질량수 차이? 무슨 거예요? 그지?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근데 아마 이거는 분자가 원자 3개로 돼 있잖아. 그지? 분자가 3개의 원자로 돼 있기 때문에 노가다가 더 빨라, 이거. 노가다가 더 빨라. 그지? 노가다가 더 빠르지 않나? H2부터 먼저 묶어봐. H2는 가능한 게 뭐부터 뭐까지 돼? 2, 3, 4, 5, 6까지 돼. 그지? 1짜리 2개? 1 하나, 2 하나? 2짜리 2개? 2, 3? 3짜리 2개? 뭐 나머지 조합에서 당연히 3, 4, 5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다지, 그지? 여기다가 이제 뭐를 붙이면? 16짜리 산소를 붙이면 어떻게 돼? 18짜리 있죠? 19짜리 있죠? 20짜리 있죠? 21짜리 있죠? 22짜리 있지. 18짜리 산소 붙이면 어떻게 돼? 요렇게 하면 20짜리, 21짜리, 22짜리, 23짜리, 24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지? 18부터 24까지. 얘네가 1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18부터 24까지 1간격으로 다 있는 거야.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돼. 이거 노가다가 더 빨라, 그냥. 그지?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래. 자, 이런 식으로 H2O는 총 몇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 7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합 찾는 거,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방법을 익혀두시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뭐, 평균 원자량 구하는 것만 나와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요것들 한번 정리해보자고. 요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거 하면서 많이 나오는 게 또 브로민 이원자 분자, Br2. Br2도 이제 Br2가 79짜리 Br이 있고 81짜리 Br이 있어. 이렇게. 보통 자연의 얘가 1대1로 있어요. 1대1. 1대1로.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79짜리 두 개 모여있는 158짜리하고 79, 80 모여가지고 160짜리 있고 81, 81짜리 해가지고 162짜리가 있어.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 이용해가지고 비율 찾아보면 비율이 이래. 1대 1에 1. 이렇게. 비율이 이래. 50%, 50%니까 A제곱, EAB, B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요즘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많이 안 나오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이제 요즘 거의 안 나오고,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분자량이 다른 H2O는 몇 가지인가? 이 정도는 이제 내신에서 나올 수는 있어. 내신에서. 자, 뒤로 가면, 뭐,
빈칸 완성. 빠르게 한번 해결해 봅시다. 톰슨은 전자, 러더버드는 원자의 원자핵. 이 톰슨이 되게 대단한 게 우리는 지금 아빠 톰슨 배우고 좀 말이 이상한가? 아빠 톰슨 배우고 있거든. 아빠 톰슨? 아빠 톰슨? 아버지 톰슨? 근데 이제 물리학 1에 들어가면 아들 톰슨이 나와. 톰슨의 아들 톰슨. JJ 톰슨하고 뭐 JP 톰슨인가 아무튼 무슨 톰슨인데 아무튼 둘 다 톰슨이야. 라스트 네임이 톰슨이겠지? 아빠 톰슨은 음극선 실험으로 노벨 화학상인가 물리학상. 아들 톰슨은 저거 뭐야 X선 회절 실험인가 그걸로 노벨상. 이 미친 새끼들. 아빠하고 아들하고 둘 다 노벨상이야 둘 다. 어마어마하지? 그치? 어마어마한 지방이야 빵빵해.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극소수의 알파 입자가 튕겨나오는 입자 이유는 알파 입자가 원자 핵에 충돌했기 때문이고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원자핵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를 이루는 입자 중에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원자핵이다. 19구F에서 양성자는 9개, 중성자는 10개, 전자수는 9개. 그래가지고 이런 6번과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뭐 다음은 원자 또는 이온에 대한 양성자수, 전자수, 중성자수에 대한 표이다 해놓고 양성자인지 중성자인지 전자인지 안 알려주고 숫자만 주고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 나오거든.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개수의 관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자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합을 질량수라고 하고 동위원소는 양성자수는 같으나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값으로 추출해낸 게 평균 원자량이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했지. 그치?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 대한 설명. 음극선은 원자의 흐름이 아니라 전자의 흐름이다 라고 해야 되고 음극선의 진로에 장애물을 설치했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음극선이 직진하기 때문인 거 맞죠? 음극선의 진로에 바람개비를 설치하면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걸 통해 전하가 있다? 전하가 아니라 질량을 갖는다라고 해야 되지. 음극선은 전기장에서 플러스 극 방향으로 휘어지는 거 맞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에는 전자가 들어있다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건 아까 뭐였어? 헬륨 원자 핵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전자는 없습니다. 전자는 다 빠져나와 있고요. 이 실험을 통해 원자핵 발견한 거 맞고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통과하는 것도 맞고 원자핵의 질량은 원자의 질량에 비해 무시할 정도로 작은 게 아니라 반대로 원자핵의 질량은 이 아니라 전자의 질량은 원자의 질량에 비해 무시할 정도로 작다. 이렇게 쓰면 맞게 되겠지. 아니면 원자핵의 질량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하거나 톰슨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원운동한다 라고 돼. 그냥 박혀있다. 원자 번호하고 양성자수는 같고 질량수는 전자수 빼고 양성자와 중성자수만 보는 거고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에 비해서 매우 작죠. 1800배보다 더 작죠. 동위 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서로 같고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3으로 넘어가면은 보어 원자 모형이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간단한 내용들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통합과학 과정에서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선 스펙트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있다. 해서 통합과학 과정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방출되는 이유는 뭐고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다. 뭐 간단하게 배웠었죠. 다음 넘어가 봅시다. 일단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스펙트럼이 연속적인 색깔의 띠로 나타난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기체를 방전시켰을 때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인 몇 개의 선으로 나타나는 거 이러한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그지? 별빛이 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가지고 나오면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런 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고, 그지? 자, 그럼 수소의 선 스펙트럼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이거 하기 전에 러더퍼드 모형을 먼저 조금 살펴봅시다. 자, 러더퍼드 모형의 한계점. 그러니까 앞에서 돌턴의 원자 모형으로는 음극선 실험을 설명을 못하지. 그래서 톰슨이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한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가 톰슨의 원자 모형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새로운 원자 모형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원자 모형이 자꾸 제시가 되는 거잖아. 그럼 러더퍼드 원자 모형도 무언가를 설명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원자 모형이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한계점을 본다는 거예요. 러더퍼드 모형의 한계점. 일단 첫 번째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뭐 다 좋아.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가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으로 인해서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 이거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으로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고전 역학에서는 이 전자의 원운동, 고전 역학이라고 하면 그냥 뉴턴 역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고요. 가속도 운동.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잖아.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또 이번엔 전자기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전자는 가속도 운동하는 전자는 계속해서 전자기파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 빛이라고 하는데 얘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생각해봐. 전자가 자꾸 이제 가속도 운동하면서 움직이는 동안 계속해서 빛이 발생한다는 거는 빛 에너지가 뭔가 전환되어 나간다는 거잖아. 그럼 이 전자는 자꾸 에너지를 어떻게 해? 잃어버리겠지. 얘가 원운동하는 그 에너지가 점점 잃어가니까 핵의 인력이 이끌려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 얘는 원자핵이 있으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그냥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전자의 원운동이 일어나면 원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점차 에너지를 잃으면서 원자핵에 이끌려 들어온다는 거야. 점점. 그러다가 땅. 그럼 원자핵과 전자의 충돌로 인해서 원자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자가 원자 형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원자가 안정하다.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충돌하니까. 그리고 또 발생되는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계속 들어가는 동안에도 계속 방출하고 방출. 계속 방출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밝은 자에 연속적으로 방출한다 그랬죠? 연속적인 방출로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선 스펙트럼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첫 번째가 요거고요. 요 내용의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자의 안정성 문제,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근데 실제로 기체 원자를 가지고 방정관에다 집어넣어서 전기 방전을 시켜. 그런 다음에 스펙트럼을 확인해 보면은 연속이 아니라 항상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을 얘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걸 설명할 수 없고 원자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보어는 이러한 러더퍼드 모형의 한계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원자 모형을 내보낸 거고, 그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할 때 몇몇 개의 가정을 내려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수소의 선 스펙트럼,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 껍질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어.
그리고 이 전자 껍질을 따라서 원운동을 한다라고. 자, 여기 첫 번째 수소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는 전자 껍질을 따라서 원운동을 한다.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특정한 궤도를 원운동한다.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정해진 궤도를 원운동할 때는 자, 러더퍼드는 똑같이 얘기했잖아. 이 새끼도 똑같이 원운동한다 그랬는데 원운동하게 되면은 전자기하에 의해서 뭐야? 전자기파가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거를 원천 봉쇄한 거야. 뭐라고? 정해진 궤도를 돌 때는 전자는 에너지를 안 잃을 거다. 가정한 거야. 전자기학을 무시하고 가정한 거야. 정해진 궤도를 원운동할 때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가정이에요. 이게 첫 번째 가정. 보호의 가정. 두 번째, 전자가 뭐 하는데? 정해진 궤도로 이탈해가지고 다른 궤도로 갈 수 있는데,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 그때만 그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 내용입니다. 다른 궤도로 이동하는데요. 이때 이 다른 궤도로 이동을 두 글자로 전이한다 그래. 전이. 다른 궤도로 이동하는 거 전이한다 그래. 전이할 때만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 또는 방출한다. 그러니까 지 혼자 그냥 정해진 궤도를 뱅글뱅글 돌 때는 에너지를 잃거나 얻지 않습니다. 근데 뱅글뱅글 돌다가 갑자기 삘 받아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밖으로 나가는데 밖으로 나갈 때는 에너지를 또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을 한다라는 거야. 이때만. 그때 그 방출 또는 흡수한 에너지는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만 흡수 또는 방출한다. 즉 정해진 에너지만 흡수 또는 방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두 가지 가정입니다. 뭐가 흡수고 뭐가 방출? 응? 뭐가 흡수고 뭐가 나갈 때 흡수고 들어올 때 방출인데 그거는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전자 껍질이라는 거는 그럼 무엇이냐?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가지고 전자 껍질이라고 하고요. 그때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할 겁니다. 특정한 에너지 값을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이고 그 특정한 에너지를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위. 그리고 그때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 자체가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원자핵에서부터 가까운 쪽부터 KLMN이라는 전자 껍질 명칭을 부르고 원자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자연수로 1, 2, 3, 4의 수를 부여하고 이 숫자를 양자수 중에서 주양자수라고 한다.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 N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보어에 따르면 전자 껍질 핵에서 가까운 것부터 K 전자 껍질, L 전자 껍질, M 전자 껍질, N 전자 껍질, 뭐 O, P, Q,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자, 이 각각의 전자 껍질을
넘버를 어떻게 붙인다? 주양자수 해가지고 자연수로 붙여주고요. K는 첫 번째 1번, L은 두 번째, M은 세 번째, N은 네 번째, 땡땡땡땡땡 이렇게 나갑니다. 이때에 이 전자 껍질별로의 에너지 값, 에너지 준위, 요는 주양자수에 의해 결정이 되고 이 값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mol 이렇게 나타난다. 여기서 이게 음의 값이 나타나는 거는 이 에너지 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에너지 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전자가 갖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건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의 양 뭐 그런 거 관련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잖아. 그치? 얘는 뭐냐면 전자라는 애가 핵으로부터 끌어당겨지고 있잖아. 맞아? 핵으로부터 끌어당기고 있잖아. 자, 똑같아. 지구에 물체가 있으면 끌어당겨지고 있지. 그치? 그래서 얘가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지지. 그거랑 똑같아.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궤도가 당겨지는 힘, 여기 궤도가 당겨지는 힘, 여기 궤도가 당겨지는 힘,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궤도의 뭐 높이, 여기 궤도의 높이, 여기 궤도의 높이가 다 다르잖아. 그지? 그럼 그때 이 전자가 갖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다 다르다라는 거지. 근데 이때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졸라게 무한히 먼 지점을 0이라고 기준을 잡고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아래쪽에 있어서 마이너스 값의 에너지를 갖는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계산하려면 적분해야 되고 졸라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무한히 멀리 있는 곳이 에너지가 0이고 내려서 점점점 음의 값으로 숫자가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해서 그냥 여기다가는 1 대입하면 되고 2 대입하면 되고 3 대입하면 되고 4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312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312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1312 여기는 마이너스 16분의 1312 자,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값들이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차이가 4분의 3 나다가 36분의 5 나다가 막 이렇게 차이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그래서 이 궤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핵이 있을 때 첫 번째 궤도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두 번째 궤도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겠지, 당연히. 근데 세 번째 궤도는 요 간격보다는 더 가까워진 채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 궤도는 더 가까워진 채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 궤도는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왜 멀어지냐? 아무튼 가까워져 계속.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지? 이때 이 궤도 사이를 어떻게 할 때 와리가리 할 때 뭐 한다?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는데 그 흡수 또는 방출한 에너지가 얼마와 같다? 차이와 같다. 그래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에너지를 계산할 때 에너지 준위 값의 차이가 방출 또는 흡수되는 에너지다 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뒷장에 넘어가면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라는 용어가 있는데 바닥 상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쫄라 가진 게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태. 그럼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는 거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중위에 있어야 되겠어. 낮은 에너지 중위에 있어야 되겠어. 낮은 에너지 중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지? 자, 근데 수소의 경우에는 전자가 몇 개 있다? 하나밖에 없지. 맞아? 원자번호 1번이잖아. 그럼 수소가 전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 하나의 전자가 어디에 있으면 바닥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 첫 번째 궤도에 하나가 있으면 바닥이다라고 부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가장 작은 상태로 가장 안정한 상태이며 전자가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는 어디에 있는 거다? N은 1에 있는 거다 라고 옆에다 정리해놔. 수소의 경우 바닥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고 수소의 경우에는 N은 1에 있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돼요. N은 1에 있는 경우다. 자, 그럼 들뜬 상태는 뭐냐? 바닥이 아닌 거면 다 돼요.
들뜬 상태, 바닥 상태가 아닌 상태. 즉 수소의 전자가 어디에 있는 거야? 2나 3이나 4나 5나 등에 있는 상태. 1이 아닌 상태. 자, 근데 전자의 전이라고 나와있죠? 전이는 뭐다? 궤도 사이를 이동하는 거. 바닥 상태의 전자가 에너지 흡수하면 들뜬 상태가 되고, 그치? 반대로 들뜬 상태의 원자가 바닥으로 이동을 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때 이런 전자의 이동과 더불어서 에너지의 흡수 방출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전자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때 몇몇 가지의 전자전이를 나타낸 게 밑에 이제 그림과 표로 나온 거야. 자, 보통 이렇게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흡수 또는 방출이 되는데 주로 어떤 형태의 에너지냐? 빛 에너지 형태로 흡수 또는 방출이 됩니다. 빛의 형태로 흡수되거나 방출이 돼. 그럼 이때 이 빛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빛 에너지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H, 플랑크 상수. 그 다음에 빛이라는 파동의 진동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만 살짝만 더 정리를 해볼게.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파동이라고 하잖아. 진동을 하면서. 보통 파동을 보게 되면 우리 횡파를 많이 보니까, 횡파라는 걸 보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돼? 그냥 물결 그리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치? 이때, 자, 여기 꼭대기 부분, 각각을 이제 마루라 그러는데, 마루부터 가장 가까운 마루까지의 거리를 하나의 파장이라 그래. 파장. 그리고 이 파장이 하나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주기라 그래, 주기. 그래서 파동의 파장을 이제 람다라고 쓰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 그지?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 그 동안 걸린 시간, 얘를 보통 주기, t라고 얘기해, 주기. 그럼 이동거리의 시간을 나누면 뭐가 나오는 거야? 속도가 나오는 거지, 속도. 근데 얘는 지금 우리 빛을 보는 거니까 빛의 속도가 될 거 아니야. 빛의 속도는 뭐라 그래? 광속 c라 그래. 그래서 c는 걸린 시간 주기 t분의 파장 람다 이렇게 나타내. 보통.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바꿔주면 이 주기라고 하는 애는 진동수라는 애랑 역수관계에 있는 애야. 뭐냐면 주기는 파장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얘는 파장이 한 개 만들어지는데 걸린 시간이야. 진동수는 뭐냐면 1초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진 파장의 개수야. 1초에 10개 만들어지면 한 개 만들어지는데 몇 초 걸려? 10분의 1초 걸리잖아. 그지? 그냥 둘이 역수관계야. 그래서 주기분의 1이지 이게. 주기분의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진동수. 그지? 진동수.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면 돼? F 곱하기 람다. 이 F가 진동수예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F는 람다분의 C 정리할 수 있지. 맞아? F는 람다분의 C 정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는 뭐다? H 곱하기 람다분의 C.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이 H라는 거는 상수라면, 그지? 이 빛의 속도도 진공 중에서는 상수입니다. 일정하잖아. 광속 불변의 원리. 우리 에인슈타인님께서, 그지? 둘이 상수야. 변수는 이거밖에 없지. 빛 에너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파장이 달라진다.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리 가면 3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할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보기 위한 거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화학은 2단원에서 이게 나와. 물리는 3단원에서 이게 나와. 교육과정을 족하시면 안 된 거야. 그지?
물리 3단원에서 먼저 이걸 하고 나서 화학을 이걸 딱 하면 얼마나 좋아. 그지? 근데 그냥 알아서 해. 그냥 식 이거야. 그냥 왜 해? 얼마나 그지같이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게. 그지? 순서대로 뭔가 좀 제대로 만들든가. 뭐, 물론 여기 부분은 중학교 때 내용이지. 그지? 파동의 파장과 속력과 주기 뭐 이런 거의 관계.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의 원리는 뭐나 들뜬 상태에 있는 원자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전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자, 바닥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거는 이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빛으로 방출하고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안 보이게 되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수소 원자의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에서는 연속이 아닌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자, 이 불연속적인 스펙트럼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세 가지가 있어요. 뭐 크게는 원래는 5가지가 있는데 우리 과정에서는 3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가 자, 내려갈 때, 지금 방출할 때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이 방출되는 빛들을 가지고 모아서 봤더니 스펙트럼 상에서 특정한 부분에 모여서 보인다라는 거야. 즉 스펙트럼을 살펴봤는데 스펙트럼을 살펴보니까 조금 이제 확대하지 않고 그냥 바라봤더니 특정 부분에 특정 파장 영역에 모여가지고 이제 뭉텅이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발견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특정한 계열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라이먼 계열의 빛이라는 거야. 이 라이먼 계열의 빛이라는 거는 스펙트럼 상의 특정 부분 중에서 자외선이라고 하는 전자기파 영역에서 모여서 나타나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라이먼 계열이라는 것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어떤 상태로 전자가 이동을 했을 때 방출하는 거냐라고 해보니까 n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첫 번째로, 즉 완전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자외선 영역에서 뭉텅이로 나오고 그거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5에서 1, 6에서 1, 7에서 1, 8에서 1, 뭐 무한대부터 1까지 전부 다. 이 전부 다를 가지고 라이먼 계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를 봤더니 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게 있었어. 가시광선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들도 나타나는데 일부는 가시광선에 조금 가까운 자외선 영역에서도 나오는 그런 뭉치들이 있던 거야. 그걸 가지고 발머 계열. 조사해봤더니 이것들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7에서 2, 8에서 2, 따따따따 이런 애들을 가지고 다 발머 계열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봤더니 얘네들은 이제 적외선이라고 하는 빛 영역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 적외선 영역. 얘네들은 이제 파셴 계열이에요. 파셴 계열. 얘네들은 n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3으로 전자 전이가 일어나는 애들.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가시광선 영역이 제일 많이 나오고 가시광선 영역의 문제가 제일 뭐 까다롭게까지는 아니고 많이 출제가 되고 많이 물어봐. 왜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지?
자, 이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는 빛은 그러면 어떤 애들이냐? 요거는 다 외워줬으면 좋겠어. 그럼 그걸 하기 전에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라는 애들의 특징을 봐야 돼. 자, 전자기파라고 하는 빛들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자, 파장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죠? 그죠? 에너지가 겁나게 큰 애들부터, 에너지가 겁나게 작은 애들까지 간단하게 쭉 정리해보면, 이것도 물 뒤에 나온다? 에너지 제일 큰 애는 감마선이고요. 그 다음으로 큰 애는 X선. 그 다음에는 자외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 그리고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막 전파 영역, 라디오파 뭐 이렇게 있어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져. 다르게 얘기하면 점점점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된다? 파장은 길어진다. 왜? 에너지하고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가시광선하고 자외선 같이 나오는 이 부분 보게 되면 이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높은 거야? 자외선의 에너지가 더 높은 거지. 자, 그래서 이 발모 계열의 빛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얘네들 3에서 2라는 전이, 4에서 2라는 전이, 5에서 2라는 전이, 6에서 2라는 전이, 뭐 7에서 2라는 전이 등등등등등 막 있겠지? 그지? 등등등등등 막 있는데 얘네들의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갈수록, 어디로 갈수록 커져? 위로 갈수록 커져? 내려갈수록 커져? 내려갈수록 커지겠지. 왜? 차이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내려갈수록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는 건데 가시광선 영역은 에너지가 작은 영역이고 자외선 영역은 에너지가 큰 영역이니까 당연히 에너지 작은 쪽이 가시광선이겠지. 맞아? 그래서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까지 이렇게 4개의 전자전이는 가시광선이고요. 요 7에서 2부터는 자외선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7에서 2가 계산을 해보잖아? 그러면 이게 392나노미터, 397나노미터 이렇게 나오거든? 애매해! 존나 애매해! 어떤 책에서는 380부터 720까지 가시광선이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380부터 780까지라고 그러고, 어디는 400부터 700까지라고 그러고, 졸라 애매해. 이게 사람마다 볼 수 있는 영역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보이긴 보여? 해봤어? 그래? 난 안 해봤어. 내 전공은 이게 아니라 나는 저거였거든. 나는 청색 인광소자 개발이었거든. 내 연구 논문이 청색 인광소자의 개발이었거든. 청색 인광소자의 개발. 그게 뭐 하는 거냐면 OLED. OLED 개발하는 거였어. OLED. 그래서 LG 들어갈 뻔했지. 왜 못 들어갔지? 아이씨, 내 인생이야. 자, 아무튼 내가 LG 들어갔으면 여기서 지금 이러고 살겠지. 그치? LG보다 여기가 나으니까. 자, 아무튼 되게 재밌었어. 그때 한창 뭐였냐면 RGB가 있으면은 적색이랑 이제 녹색 인광소자는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였고, 내가 할 때는 청색 인광소자는 개발이 굉장히 더뎠거든. 왜냐면 청색 인광소자가 굉장히 고에너지를 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고에너지를 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 OLED 유기물이 굉장히 불안정하기도 하고, 지속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뭐 조명기구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뭐 휘도라든가 조명 밝기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등을 보는데 어느 정도 적정선의 휘도를 유지하면서 수명이 굉장히 길어야지 당연히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명이 되게 막 짧아. 막 몇 분. 조명기구인데 몇 분. 그냥 한 몇 초, 10초 켜놓으면은 청색 나오다 꺼져버리고, 터져버리고 막 그런 거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청색 인광소자 개발하는 그 연구를 막 했는데, 뭐 잘 되진 않았어. 근데 이제, 대한학회 논문 실리기도 하고 막 몇 번 그렇긴 했는데, 갑자기 왜 이 얘기 나온 거지? 아무튼, 자외선. 자외선이라 해, 그냥. 알겠지? 자외선이라 합시다. 그래서 이거 4가지 가시광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다 외우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뭐 656나노미터, 484나노미터, 434나노미터, 410나노미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600부터 400까지 가시광선을 딱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라이먼, 발머, 파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파셴 계열은 저희 820 나노미터 좀 돼 있는 부분부터 1875 나노미터 되어 있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쫙 이렇게 모여 있죠. 이게 적외선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발머 계열 같은 경우에는 거기 656부터 쭈루룩 있지? 그지? 656부터 쭈루룩 있는데 자, 요렇게 하나 그냥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좋아요. 계산해보면 당연히 나오겠지만 지금 잘 봐. 요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라는 거를 내가 여기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전자 궤도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세 번째 전자 궤도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번째 전자 궤도 여기가 다섯 번째 전자 궤도 그 다음에 여기가 여섯 번째 전자 궤도 해가지고 전자 궤도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 우리 아까 확인했지? 3에서 2하고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를 이렇게 봤을 때 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에너지 차이는 요만큼이지? 얘하고 얘 에너지 차이는 요만큼이야? 얘하고 얘 에너지 차이는 요만큼이야.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가 곧 파장 차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에서 2가 한 600대에서 파장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3에서 2야. 4에서 2 같은 경우에는 어디? 400 후반대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5에서 2지? 5에서 2 같은 경우에는 400 중반대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에서 2는 400 극초반에서 나와. 즉 뭐냐면 에너지 차이가 점점점 줄어들지? 그치? 에너지 차이가 점점점 줄어들음에 따라서 파장 간격도 점점점 줄어들고 좁아진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스펙트럼 영역 나왔을 때 이 파장 간격이 가장 넓은 쪽이 에너지 준위 차이가 가장 큰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접한 것과의 차이가. 알겠지? 인접한 것과의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파장 간격이 넓다. 물론 이건 수식으로 계산하면 나오긴 하는데 수식이 굉장히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야. 인접한 전위와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뭐가? 파장의 간격이 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외선 영역이니 라이먼 계열도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5에서 1 이렇게 가는 걸 보잖아.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5에서 1, 6에서 1, 7에서 8에서 9, 10, 11,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뭉치로 나오지. 거기도. 그지? 간격이 점점점 좁아진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더 빠르게 풀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75쪽으로 넘어가서 문제 봅시다.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햇빛이니까 근데 엄밀히 따지면 흡수다? 그지? 엄밀히 따지면 흡수다? 태양의 대기 때문에? 근데 그냥 연속이라고 합시다. 대학교 가서는 연속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흡수예요. 프라운호퍼선이라 그래서 흡수선이 따다다 나와요. 수소하고 헬륨 대기에 의해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연속 스펙트럼이 생긴다. 수소기체의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가지는 불연속적인 궤도를 전자 껍질.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가장 안정한 상태는 바닥.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가 될 때 에너지가 방출. 전자가 K전자 껍질. 그치? 또는 N은 1. 수소원자에서 L전자 껍질. 두 번째죠? K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거죠. L은 두 번째니까 첫 번째로 가야지만 방출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 다 한 다음에 하자. 수소원자에서 2에서 1의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 방출되는 빛은 2에서 1이니까 라. 그치? 뭐 라발파, 자가적 이렇게 있는데 뭐 옛날에 막 그런 거 알려주는 선생님들 보면 뭐 되게 이상하게 하더라. 뭐 자라가 가발 쓰고 파전을 먹는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난 모르겠어. 그런 거 굳이 왜 그렇게 외워야 되나? 아무튼
수소원자에서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 방출되는 적외선 영역은 파셴 계열이죠. 파셴. 파셴입니다. 파셴.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 원자 핵에 존재한다. 원자 핵이 존재하죠? 원자 핵 존재하고 가장 가까운 거 K고 멀수록 주양자 수 크죠? 맞아요? 네. 전자 껍질과 껍질 사이에 전자 있을 수 없습니다. M전자 껍질은 KLM이니까 3이고요. 바닥 상태의 원자가 에너지 흡수하면 들뜨는 거 맞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전자가 흡수하는 거죠.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인 것도 맞고요.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 2에서 1의 전자 전위는 라이먼이다. 맞죠? 파셴은 가시광선이 아니라 적외선이고 발먼은 라이먼보다 에너지가 작다. 자,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옆에다가 하나만 써봅시다. 이거 생각해봐. 라이먼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어디야? 그 라이먼 중에서 에너지 제일 작은 거? 1-4분의 1. 아니, 계산하지 말고. 2에서 1이지. 발머 중에 에너지 제일 큰 거는 저 멀리서 2로 떨어지는 거겠지. 자, 정리를 하면 라이먼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2에서 1입니다. 발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무한대에서 2입니다.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아까 에너지 준위 2n이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0인데 그냥 k라고 할게. 어차피 1310은 상수니까. 자, 2에서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이거 n제곱인데 4분의 k와 마이너스 k의 차이 4분의 3k만큼의 에너지가 나오죠? 자, 여기는 0이지 뭐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4분의 k니까 4분의 1k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오지 답이다. 발머 중에 가장 큰 것조차도 라이먼 중에 가장 작은 거에 비하면 3배 작아요. 그지? 발머 중에 가장 커봤자 라이먼의 깨끗해도 못 간다. 발톱 떼도 못 된다. 근데 이거 그 파장 길이로 해도 되는 거야? 파장 길이로 해도 상관은 없지. 파장 길이를 하면은 라이먼에서 가장 작은 애보다 발머에서 가장 큰 애가 더 파장 길어. 즉 에너지가 더 작아. 안 겹쳐요. 뭉치가 이렇게.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이렇게. 자, 그 다음 4번. 발머 계열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된 전자 전위에서 발머 계열이면은 뭐야? 2로 가는 거지? 네. 2로 가는 거니까 맞죠? 전위 후 전자 껍질은 5에서 3. 5에서 3이면은 파셴이지, 파셴. 파셴이니까 적외선 틀렸고요. 라이먼 계열에 속하는 빛은 발머 계열에 속하는 빛보다 다 파장이 짧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6번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76쪽에 밑에다가는 그림 잘 그려봐. 돌턴은 그냥 아저씨 나와 있으니까. 톰슨하고 러더퍼드. 그냥 뭐 하면 돼? 플러스 그리고 땡땡땡땡땡 전자 찍어주면 톰슨이지. 그 다음에 러더퍼드는 가운데 조그만하게 플러스 해주고 바깥쪽에 전자 빙글빙글. 그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뭐 실력 향상 문제 쪽으로 좀 가볼게요. 실력 향상 문제 쪽으로 가보면 80페이지에 8번. 자, 수소 원자에서 일어나는 전자전이 A에서 D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해가지고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방출 스펙트럼의 계열들만 보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건 뭐야? 흡수하는 거지.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 C를 가지고 3으로 가니까 3으로 간다고 해서 파셴 계열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에너지 차이를 봐야 돼요. 3에서 2에서 3으로 가는 거지만 에너지 차이는 3에서 2로 가는 거랑 똑같이 2에서 3으로 가는 거랑 3에서 2로 가는 거랑 에너지 차이는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2에서 3은 가시광선 흡수. 가시광선 흡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방출되는 걸로 생각하고, 방출되는 걸로 생각하라고, 흡수되는 거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 2, 3이니까 3, 2야. 3, 2는 가시광선, 3, 2는 가시광선, 방출이니까 2, 3은 가시광선 흡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기억번 C에서는 에너지가 흡수된다. 맞는 보기죠? 니은번 A와 B는 무슨 계열이야? 둘 다 1로 이동하는 방출하는 거잖아. 라이머리니까 자외선 맞죠? 자, D는 무한대에서 2야. 무한대에서 2니까 2로 가는 거잖아. 발머 계열이지. 그래서 D급번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 2번? 3번인가? 3번.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수능 열기. 4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A에서 C를 구성하는 입자인데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그냥 원자라고만 나와 있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이고 가는 원자 핵을 구성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은 가는 그러면 양성자 또는 중성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지금 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죠. 그지? 그래서 A라고 하는 애, B라고 하는 애, C라고 하는 애, 가, 나, 다의 숫자를 보고 각각 이제 찾아야 돼. 6, 7, 6이고, 그 다음에 6, 8, X고. 근데 빨리 찾을 수 있겠지? 얘가 양성자 또는 중성자인데, 그치? 얘가 중성자라면은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개수 다르잖아. 그럼 이거는 원자가 아니라 이온이지. 그래서 얘가 양성자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얘가 전자가 되는 거고 개수 같아야 되니까 얘가 중성자가 되는 거다. 이게 몇 개야 이거? 이거 6개지. 그지? 그럼 이건 몇 개야? 7개지. 그럼 이거를 뭐라고 쓰면 돼? 원자번호 6번 13개 C 얘는 6번 14개 C 이거는 7번 15개 M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기억 니은 지금 확인해보면 다는 전자 맞고 X 더하기 Y는 13 맞지. 그 다음에 B와 C는 동위가 아니라 A와 B가 동위. 그지? 그래서 몇 번이야 그러면? 3번. 그래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별거 없죠 사실. 근데 여기는 사실 나는 물리처럼 좀 무지막지한 문제가 실려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는데 물리는 무지막지한 것들 다 넣어놓고 왜 화학은 이렇게 개떡같이 쉬운 것만 넣어놨는지 모르겠어. 포기자가 싫어할까? 화포자보다 물포자가 많지 않니? 화포자보다 물포자가 많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포기자보다 물포자가 그래? 얘도 한계는 있겠지? 요것만 정리합시다, 빠르게. 자, 보어는 지금 계속 앞에서 설명을 하건데, 항상 수소. 이것도 수소. 저것도 수소.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수소 원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수소의 들뜬 상태. 수소의 바닥 상태. 죄다 수소만 얘기한단 말이야. 그지? 보어의 한계는 수소 원자에 대한 것만 설명 가능하다는 거. 수소 원자만 설명 가능하다는 거. 수소 원자만. 다른 거 설명 못해요. 헬륨의 스펙트럼 설명 못해. 수소라는 애는 특징이 뭐야? 전자가 몇 개짜리? 1개짜리. 전자가 1개짜리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를 계산할 때 수소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와 전자 딸랑 1개의 인력만 계산하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 쉽게 구해지지. 그지? 그래서 얘 되게 쉽게 구해져. 그래서 수소만 설명 가능해. 다르게 얘기하면 뭐야? 전자가 1개가 아닌 전자 여러 개. 전자가 여러 개인 다전자 원자. 설명 불가능해. 그리고 선 스펙트럼에서 하나로 보이는 스펙트럼을 확대해보면 이 스펙트럼의 선에
갈라짐. 아주 그것도 미세하게. 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미세한 갈라짐을 가지고 스플릿이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선 스펙트럼 쫙 봤을 때 수소 같은 경우에는 656, 4, 4, 4 이렇게 있었잖아. 그지? 근데 다른 원자는 전자 여러 개 있는 이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도 다를 뿐더러 졸라 더러워 막. 아마 통합과학이 개념 완성 책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오투나 이런 책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거기 우라늄의 스펙트럼 나와 있거든? 존나 더러워. 그리고 여기 선이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막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봤을 때 하나 같은데 확대를 해보잖아? 그러면 선이 막 3개, 4개씩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미세한 갈라짐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미세한 에너지의 준위차가 존재한다는 거지. 왜? 에너지 준위차에 해당하는 만큼 빛이 나오는 거니까. 그치? 정확하게 딱 그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딱 하고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얘는 4개가 나온다는 거는 아주 조금의 차이가 있는 빛이 4개가 빡빡빡빡 나온다는 거니까 아주 미세한 에너지 준위차가 있는 궤도가 탁탁탁탁 있다는 거지. 맞아? 이거 설명 못한다고.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 뭐가 나온 거야? 오비탈. 현대적 원자 모형이 나오는 거야. 현대. 알겠죠? 그래서 보어의 한계는 수소만 설명 가능하고 얘는 설명 못한다. 선의 미세한 갈라짐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83까지 다 해와.